네, 투자 명인들의 투자 매매법,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벤자민 그레이엄 편인데, 어제 이제 그 워렌 버핏 편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유명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투자자니까 이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벤자민 그레이엄은 이제 그 워렌 버핏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아실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의 많은 방법이 벤자민 그레이엄 걸 이제 따왔다. 그런데 자기만의 이제 다른 방법을 좀 더 붙여서 지금의 이제 워렌 버핏이 탄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3편으로 돼 있다고 예고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어제가 1편 워렌 버핏이었고 오늘이 2편 벤자민 그레이엄 편입니다. 워렌 버핏의 스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벤자민 그레이엄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차분히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벤자민 그레이엄의 방식은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예요. 특히 이제 증권 투자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으로 발전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투자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벤자민 그레이엄의 분석책은 현대 가치 투자의 교본이라고도 봐요. 가치 투자의 거의 뭐 원조격인 투자자가 바로 벤자민 그레이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점에 보시면 오래된 책들이에요. 벤자민 그레이엄의 증권 분석이라든지 뭐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들이 있어요. 뭐 책을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이 책들과 저는 전혀 관계는 없는데 어쨌든 그 벤자민 그레이엄을 만약에 공부하신다면 예전 건, 그러니까 예전의 투자 방법, 옛날 투자 방법을 물론 배우는 거예요. 최근에는 그것이 이제 변형돼서 발전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고전 투자법을 익히실 때는 책도 최근에 나온 책 말고 고전 책을 보는 게 좋아요. 그게 이제 그 시대의 사상을 분석하고 이런 데는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의 그 사상이라든지 그런 투자법을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게 이제 나온 책들을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나온 지가 꽤 된 책인데 도서관에 가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벤저민 그레이엄 책이 한두 권이라도 뭐 없으면은 이제 구매를 하셔서 보셔도 되지만 또 요즘에는 그 중고 서적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중고 서적 가서 이제 구매하셔도 차분히 보시면은 충분히 이제 투자의 힌트를 얻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보면 워렌 버핏과 벤저민 그레이엄 투자에는 차이가 있어요. 워렌 버핏은 벤자민 그레이엄의 제자지만 벤자민 그레이엄의 투자법을 그대로 따오지는 않았습니다.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자신이 발전시킬 부분은 발전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자산과 성장성, 수익성 이런 것들을 동시에 고려를 했어요. 근데 벤저민 그레이엄은 기업의 자산 가치를 1순위로 봤습니다. 물론 벤저민 그레이엄이라고 해서 수익성 이런 것들을 아예 안 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1순위는 무조건 자산 가치를 1순위로 뒀다는 거예요. 자산 가치를. 그러니까 자산이 많은 기업이 장땡이라는 거예요. 땅이 많든 부동산이 많든 현금이 많든 어떠한 자산이든지 간에요. 그러면은 그 자산이 주가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주가가 그 자산 가치보다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주식을 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자산 가치가 1,000억 원인데 시가총액이 500억이야. 그럼 그 주식은 자산 가치로만 봤을 때는 싼 주식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 종목군들을 집중적으로 노렸다라는 겁니다. 뭐 자산 가치가 1,000억인데 시가총액이 300억이야. 그럼 더 좋겠죠. 그죠? 자산 가치를 1순위로 고려했고 워렌 버핏은 어제 이제 워렌 버핏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산을 물론 중요하게 고려하되 성장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는 주관성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자산이라는 것은 주관성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쵸? 부동산이라는 것도 공정 가치가 있잖아요. 건물이 됐든 뭐가 됐든 현금성 자산은 더더욱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대로의. 근데 성장성, 수익성이라는 것은 기계처럼 딱딱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봤을 땐 이게 성장성이 좋은데 누가 봤을 때 아닐 수도 있잖아. 이런 주관 요소를 도입한 게 워렌 버핏이에요. 근데 벤저민 그레이엄은 그런 주관을 최대한 뺐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판단하면은 그 주관이라는 요소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있어서 시장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좀 방해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벤저민 그레이엄은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벤저민 그레이엄은 그 33년 동안 연평균 17%의 수익률을 거뒀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적 수익률로는 17,000%, 이게 이제 복리 수익으로 쌓이니까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41년 동안 연평균 21%의 수익률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적 수익률로는 4,000%를 냈다고 해요. 요게 이제 한 몇 년 전 과거의 기준이니까 지금은 뭐 더 늘었을 수도 있고 줄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연평균 1-20%의 높은 수익률을 꾸준히 내왔다는 것, 뭐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 투자의 핵심 요소라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이제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회사의 내재 가치와 해당 종목의 내재 가치가 주가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중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주가 예측은 불가능하죠 실제로. 물론 차트나 이런 것들로 대략적으로 예상을 하지만 그것은 높은 가능성이라고 보니까 투자라는 것이지 이건 100%다라고 판단하는 건 없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주가는 원래 실질 가치를 반영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주가순 자산 비율 PBR이라고 합니다. 매출액, 부채 비율 등 펀더멘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시장의 방향성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지금 우리가 보시면은 뭐 미중 무역 분쟁 뭐 이런 거, 뭐 환율 상승 엄청 신경 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벤저민 그레이엄은 그런 거를 다 배제를 합니다. 완전히 배제하진 않더라도 너무 큰 비중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내재 가치가 시세보다 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 가치는 뭐 1,000억인데 시가총액 500억이거나 이러면 그냥 싸다고 보는 거예요. 탄탄하고 전망 있는 우량 회사의 주식을 골라서, 이건 이제 수익성이 좀 고려가 될 수도 있겠죠.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 이게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의 아주 보수적이고도 주관이 거의 배제된, 완전히까지는 아니고 거의 배제된 전통적인 가치 투자 방식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벤저민 그레이엄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안전 마진. 이게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걸 이제 우선순위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신체 보호를 위해서 안전벨트를 매듯이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 이하로 주식을 사들여서 안전한 마진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만일 주당 10달러라고 생각한 주식을 7달러에 샀다면 안전 마진은 30%인 겁니다. 10달러라고 생각하는 주식을 5달러에 샀다면요, 안전 마진은 50%가 되겠죠. 안전 마진 공식이 있어요. 이게 이제 유명한 공식이죠. 순유동자산 곱하기 3분의 2가 시가총액을 넘으면 그 기업은 안전 마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유동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거예요. 유동자산이라는 건 뭐예요? 자산 중에서도 쉽게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해요. 현금성 자산. 뭐 부동산인데 이제 좀 잘 팔리는 부동산, 이런 것들도 뭐 해당이 넓게 보면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현금화가 쉬운 자산의 3분의 2 정도를 디스카운트 했을 때 이게 시가총액을 넘어서면 안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 찾아보면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시면서 직접 가치 투자를 배워나가시는 것도 장기적인 투자 안목을 키우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와요. 그래서 벤저민 그레이엄의 안전마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현재 PER이 과거 5년간 평균 PER의 40% 이하인 종목. 이건 뭐예요? 최근에 수익성이 크게 올라가서 PER이 낮아지던가 아니면 주가가 급락해서 PER이 낮아지던가 어쨌든 PER이 낮아진 종목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수익 대비해선 주가가 싸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그 다음에 PBR이 0.35 이하인 종목.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렇죠? 자산 대비 시가총액이 3분의 1 정도라는 거니까 0.35 이하인 종목 많진 않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면 충분히 있죠. 과거 10년 평균 EPS 증가율이 4% 이상이고 올해 흑자 예상 종목. 과거 10년 8번 이상 흑자고 올해도 흑자가 예상되는 종목. 그래서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투자 방법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투자법이다 라는 말씀 앞서도 드렸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벤저민 그레이엄의 이제 전략을 보면요, 기술주를 싫어했어요. 이게 워렌 버핏도 지금은 이제 기술주에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시절에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제자였으니까 어쨌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 관련된 종목군들은 가치 평가가 사실은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IT주, 제약주 이런 것들은 미래 성장성이 주가에 많이 반영돼 있으니까 그 가치를 어떻게 매길지 아주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을 싫어했다는 거고,
자산 5천만 달러 혹은 매출 5천만 달러. 이건 이제 너무 작은 기업은 안 샀다는 거예요. 너무 작은 기업은 불확실성이 좀 클 수 있다는 거죠. 뭐 상장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복면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최대한 피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장기 주당 순이익 성장이 과거 10년간 30% 이상이고 지난 5년간 평균 EPS가 마이너스가 아닐 것. PER은 15배 이하일 것. PBR 곱하기 PER이 22배를 넘지 않을 것. 네, 이거는 요즘의 가치 투자에도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했을 때 PBR은 낮을수록 좋은 게 맞잖아요. PER도 낮을수록 좋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곱했을 때 PBR이 높아도 PER이 낮으면 이걸 커버할 수 있을 것이고 PBR이 높아도 PER이 낮으면 이걸 커버할 수 있을 거잖아요. 아주 전통적인 보수적인 가치 투자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 부채 비율이 100%를 넘지 않을 것. 네, 부채는 작을수록 좋다고 봤죠. 물론 이 부채라는 게 엄밀히 말하면 무조건 적을수록 좋은 건 아니에요. 부채 비율이 300% 400%라도 그 부채를 빌려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돈을 잘 벌면 그거는 돈을 잘 빌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20% 수익을 낸다고 해볼게요. 근데 은행의 대출금리는 10%라고 해볼게요. 그럼 내가 1억 원이 있어서 20%를 벌면 얼마예요? 2천만 원을 번 거죠. 근데 내가 1억을 대출받았어요. 그래서 20%를 벌면 얼마예요? 2억이 돼서 20%면 4천만 원을 번 거죠. 이자 얼마 줍니까? 1억 빌렸는데 1천만 원 주니까 3천만 원. 그러면은 대출을 안 받았을 때는 이익이 2천만 원이고 대출을 받았을 때는 3천만 원이에요. 이자를 빼고. 그럼 어때요? 대출을 받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부채라는 게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벤자민 그레이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주 보수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부채 자체를 싫어합니다. 부채로 레버리지를 일으키건 말건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부채가 적어야지 안정적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보수적인 보수의 거의 뭐 보수 매매의 선두주자다. 뭐 벤자민 그레이엄은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배당금이 계속 지급될 것. 네. 배당금을 계속 준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배당금을 주니까 뭐 월급처럼 꼬박꼬박 돈이 들어온다. 연봉처럼 들어온다. 뭐 이런 개념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회사가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이 남긴 말로 마무리를 할 건데 주식 거래는 아내를 선택한 일과 비슷하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엄청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엄청 신중하게. 그쵸? 아내를 선택한 일은 뭐 혹은 남편을 사람을 선택한다는 게 좀 애매한가요? 어쨌든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은 배우자와 함께 가는 건 몇십 년 같이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많은 구체적인 사항들이 어느 정도 세심하게 검토되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비합리적 편애라는 강력하고도 지배적인 요소가 더해진다. 말이 좀 어려운데 무슨 소리냐면 세밀하게 분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관을 너무 껴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주관성을 배제해. 다만 철저하게 분석해. 이 의미입니다. 그 절대로 투기용 자금과 투자용 자금을 한 계좌에 마구 섞어 운영해서 안 되고 매매 자체로 구분해서 해야 된다.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라는 거죠. 그래서 투기를 하려면 하라. 근데 투자 자금과는 구분해서 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만 떼어서 내가 리스크 있는 투자를 한번 해보자. 대신 나머지 1000만 원은 좀 보수적으로 운영하자. 구분을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은 허풍을 좋아하고 기업 실적의 일상적인 등락을 지나치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뭐 조금만 또 호재가 나오면 기업 주가가 확 올랐다가 뭐 조금만 악재가 나오면 확 떨어졌다가 이런 비이성적인 흐름에 휘둘리지 말고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세운 가치를 지켜서 매매를 하라 라는 게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르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워렌 버핏의 스승으로서 워렌 버핏의 투자에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벤저민 그레이엄.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책이나 이런 문헌 같은 거 조금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투자 명인들의 이제 투자 매매법 오늘 2강까지 마쳤고요. 다음에 마지막 3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